요즘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하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도 찾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축제 시장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플라스틱 카드나 휴대폰만 보여주면 물건값을 쉽게 지불할 수 있어 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청자 여러분, 늘 그렇진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예전에는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 결제되기 전엔 돈이 물건을 샀거나 청바지를 무겁게 하는 데 쓰였어요. 이게 뭐지? 남자 성기인가? 중세시대 사람들은 시장과 상점에서 쇼핑했고 마을 광장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다른 수상한 냄새들과 살아있는 동물들의 꽥꽥거림과 끽끽거림, 그리고 상인들이 자기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만 무시한다면 말이죠. 중세시대로 돌아가 중세 쇼핑객들과 시간을 보내봅시다. 그곳엔 상인, 시장, 중세의 혼란이 있습니다. 메디벌 매드니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곳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까지 도시는 현대 마을보다 크지 않았고 시골 생활은 마을 중심 주간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농산물은 시골에서 가져와 도시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수공예품을 시골 사람들에게 팔았고 그와 동시에 다과와 때로는 오락거리도 제공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인구 도시에서도 시장은 하루만 열렸고 장날을 놓치면 일요일 교회에서 지역 장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는 거래가 금지됐지만 예배 후 신도들이 교회 문 앞에서 판매가 이뤄졌습니다. 도시에서 장인들은 집에서 일했고 요크셔의 아름다운 도시 베벌리에서는 장날에 야외 가판대를 열었습니다. 구두 제작자 조합은 판매 규정을 만들어 신발 판매를 위해 테이블을 직접 가져야 하며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슈마켓 레인이라고 불리는 골목에서 장날과 다른 시장, 박람회 때마다 그 골목 남쪽에 질서 있게 서 있었습니다. 모든 구두 제작자는 조합 가입 순서대로 존 덴비 가게부터 줄을 서야 합니다. 인용문 끝. 주중 다른 날에는 존 덴비와 그와 같은 다른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직조공, 철물상, 제빵사 등은 빵, 못, 천을 땅에 펼쳐 팔기도 했습니다. 시장일이 다른 인근 마을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늘 상인들로 붐비고 다양한 상품이 있었습니다. 큰 마을은 여러 번의 장날이 있었고 각 장날마다 다른 상품을 팔았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에는 여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정 물건 구매 구역이 있었습니다. 유제품 가게들은 피에르 울레, 밀크스톤에 있었고 우유, 버터, 치즈를 팔았습니다. 도시에도 소우리들이 많았던 이유는 시골보다 더 신선한 유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작과 수춘 묘지에서 꽃과 나무까지는 파리의 다리에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육점들은 영국 요크루이, 드 부슈리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런던의 앵글로색스너 플래시에서 유래한 더 그레이트 플래시 샴블즈 거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미스필드 마켓, 이전 명칭 스무스필드는 가축 판매를 위해 마련된 곳이었으며 이곳에는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 동물들이 끌려왔습니다. 1174 연작가 겸 성직자 윌리엄 피츠 스티븐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훌륭한 말들이 판매되는 유명한 만남의 장소이며 옆구리가 두툼한 돼지들과 거대한 소와 암소들이 모이는 평평한 들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동물들은 도살장 이동 전 스미스필드에서 쉬며 판매됐습니다. 도시 성벽, 안뉴게이트, 샴블스, 이스트게이트 마켓, 런던 최대 시장 칩사이드에서 말입니다. 상인들이 노점과 바구니를 펼쳤던 곳이어서 이런 거리 이름이 붙었습니다. 브레드 스트리트, 밀크 스트리트, 프라이데이 스트리트 등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신자들은 금요일마다 고기를 피해야 했습니다. 요일을 살 수 있길 바란 분들께 죄송합니다. 주요 생필품은 주간 시장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작은 시장엔 음식과 장작만 있기도 했습니다. 큰 시장에는 14세기경 금속, 목재, 가죽으로 만든 다양한 중세 제품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마을에도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료품상, 직물상, 자파상 등으로 불렸지만
결국 중세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15세기 무역연구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직물상, 잡화상, 보석상, 식료품, 철물, 마구, 목재, 가구 상인을 모두 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그를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소량의 양모, 펠트, 가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중고 타페타나 실크 가운, 단검, 활시위, 하프줄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책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필기용 종이, 잉크를 만드는 재료, 채소밭에 심을 씨앗. 인용 끝. 그의 자원이 가장 풍부했던 곳은 직물 부서였는데 그곳에는 영국산과 수입산을 합쳐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천이 있었습니다. 그는 금화 지갑, 천, 벨트, 리본, 파리산 비단 가죽, 아동 스타킹, 수녀용 비단 머리 장식과 손수건 등 소형 잡화를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철물류는 식기, 촛대, 석탄통, 말굽 등 다양했고 식료품은 꿀, 건포도, 소금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서에 부패하기 쉬운 물품 언급이 없다고 해도 원래 재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인용 끝. 레스터처럼 인구 3,000명 도시에는 그런 상인이 2~3명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백화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특가 상품들은 지하실이나 1층 앞방에 진열됐을 겁니다. 모든 것이 벼룩시장처럼 뒤섞여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그의 가게 진열대의 옷이 채소나 생선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가게 주인도 이 작은 사업으로 큰 돈을 벌진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는 꽤 느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가족이 먹고 살 식량과 연료 정도는 벌었을 거예요. 풍경, 소리, 그리고 냄새. 대도시의 시장은 다채롭고 시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 경쟁하며 자신의 상품과 가격을 외치곤 했죠. 구매자들은 상인들과 크게 흥정하며 최고의 거래를 위해 동전을 흔들었습니다. 노점과 근처 상점들은 고객이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있도록 그림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 만드는 사람의 가게에는 통 그림이, 칼 만드는 사람의 가게에는 칼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와 주석, 구리가 부딪히는 소리를 상상해 보세요. 대장장이들은 헬멧, 갑옷 제작자와 컵, 냄비를 만들고 화살 제작자들은 화살을, 검 제작자들은 무기를 다듬었습니다. 중세 어린이들은 뛰며 웃고 거지들은 자선을 구했습니다. 말발굽 소리, 당나귀 울음, 다툼과 술주정, 양, 돼지, 가금류 등 다양한 동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인 장수들은 술병을 들고 여러 선술집을 돌며 손님들에게 와인을 맛보게 했고 다양한 냄새도 있었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는 지금 스멜러 비전을 켜보세요. 기분 좋지 않나요? 신선한 채소, 다발로 묶인 허브와 아삭한 사과, 요리하는 불과 익은 음식, 톡 쏘는 에일 냄새, 산들바람을 타고 퍼지는 이국적인 향신료, 갓 구운 파이와 빵 냄새가 어우러졌습니다. 아, 썩은 고기와 생선, 각종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 냄새를 깊이 들이마셔 보세요. 장보러 나온 사람들이 빽빽이 모여 땀 냄새가 시큼하게 퍼지고 씻기지 않은 가축과 그 배설물이 뒤섞인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시장 광장 주변에 좁은 골목길에는 집이자 창고이자 작업장이며 가게인 키 크고 좁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조셉 기즈는 중세 도시의 삶에서 도시거리의 가게는 본질적으로 노점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하로 열리는 2개의 셔터가 있는데 위쪽 셔터는 위로 열리며 2개의 기둥에 의해 지지되어 차양막이 됩니다. 아래 셔터는 짧은 다리 2개에 내려 진열대가 됩니다. 밤에는 셔터를 닫고 안에서 잠깁니다. 가게 안에서는 장인, 견습생, 남자 친척 또는 장인의 아내가 함께 일하며 기술을 익힙니다. 그렇게 하면 구매자는 상품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일꾼들은 위층, 즉 가게 2층 방에서 함께 지냈을 것입니다. 3층이나 지하실이 있는 이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사치품. 동전이 많은 진지한 구매자들을 위해 13세기 초부터 고급 상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레스터 백작 부인 엘리너드 몽포르의 가계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헨리 3 세왕의 여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손님들을 접대해야 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녀의 가계부에 2명의 주교를 접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너는 런던에서 후추 상인과 식료품 상인들에게서 향신료를 구입했습니다. 후추 가격은 다양했으며 엘리너는 1265년에 파운드당 10펜스에서 2실링 4펜스까지 지불했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이 하루 2펜스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정말 터무니없습니다. 카르멜린 소스는 중세에 인기가 많아 엘리너 식탁에도 올랐을 것입니다. 이 소스는 생강, 육두구, 계피, 사프란 같은 수입 향신료와 빵가루, 설탕, 와인을 함께 사용해 만들었습니다. 빵가루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매우 비쌌고 특히 생강은 후추처럼 비쌌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직접 장을 보지 않고 하인에게 시켰습니다. 부활절에는 엘리너가 콜린 재단색에 자신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몬드 60파운드는 12실링 6펜스였고 계피와 생강 각각 6파운드는 6실링과 15실링이 들었습니다. 후추 8파운드는 18실링 8펜스였습니다. 그녀는 사프란 1파운드에 14실링을 지불했는데 사프란은 늘 가장 비싼 향신료였습니다. 리처드 고비언이 그녀에게 진저브레드 한 상자를 가져왔을 때 그녀는 77년에 12실링을 지불했습니다. 마가렛 드 부르고뉴는 남편 시칠리아 왕 앙주의 샤를 1세와 잠시 대화했습니다. 마가렛 왕비는 네베르 백작의 딸로 18세에 샤를과 결혼했습니다. 부부는 평소 나폴리 항구에서 통치했지만 그때는 로마에 있었고 마가렛은 남편과 대화하며 긴 쇼핑 목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리에 있는 자신의 대리인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물품들이 도시 곳곳에서 구입된 후 이탈리아에 있는 그들의 궁정으로 배송되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물품들은 그들의 수행원과 손님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목록에는 리넨 1000, 빨간색과 초록색이 반반 섞인 카펫 2다스, 모피 안감이 있는 장갑 6켤레, 남성을 위한 안감 없는 장갑 12다스, 여성을 위한 안감 없는 장갑 6다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은벨트 버클 5다스, 실크 손수건 5다스, 금브로치 6개, 진주 머리 장식,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천, 리넨, 직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윈플과 코이프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관도 잊지 않았어요. 왕실 부부는 피렌체나 로마보다 더 먼 곳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파리는 중세시대에도 이미 유명한 쇼핑 명소였던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여러분이 속거나 기만당하지 않도록 많은 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인간의 머리카락이 섞인 천이나 각 빵 덩어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무게를 맞추기 위해 돌을 넣어 구운 빵, 값싼 금속 제품에 황동을 입혀 파는 것 등을 조심하세요. 세탁 시 줄어드는 늘린 양모, 신 포도주와 썩은 고기 모두 주의하세요. 마지막은 지갑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메디벌 매드네스의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모든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하고 모두의 소중한 시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영상을 올리니 다음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